네, 그럼 계속해서 41페이지 전공입니다. 전공. 보세요. 전공은 우리가 흔히 플러스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원자핵이 있으면 그 원자핵에 따라서 이렇게 전자가 분포됩니다. 예,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원자핵에 전자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보통 상태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떤 충격, 기계적인 충격이나 혹은 열을 가하면 보세요. 여기 전자가 있던 자리에 이 전자가 뻥 뚫려 있는 겁니다. 보세요. 원래는 핵과 전자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데 전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전자가 없습니다. 없어서 전공, 요 자리를 전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공. 그러면 원래 결합된 상태가 중성 상태인데 중성 상태에서 전자가 부족하여 전자는 마이너스의 극성을 띱니다. 전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부족하니까 얘는 플러스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전공이라고 합니다. 결합되어 있던 전자가 이탈하는 것. 이렇게 되면 플러스로 대전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자가 이런 거예요. 우리 책받침 같은 거 막 문지르죠. 문지르 머리 갖다 대면 붙죠. 이게 뭐냐면 대전이라고 하는데 붙어있던 전자가 어떻게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류입니다. 정류는 뭐냐?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것. 예,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것이 정류가 됩니다. 정류, 간단하게 원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 우리 집에 교류 220V가 들어오는데 우리 집 냉장고를 보니까 직류 12V를 쓰더란 겁니다. 냉장고에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이 다 되어 있죠. 우리가 숫자, 그 다음에 온도 이런 것도 표시하려고 하다 보면 디지털화가 돼야 돼요. 디지털은 반드시, 다른 건 몰라도 디지털은 직류 12V나 직류 5V를 씁니다. 예. 그럼 교류 220V 들어오면 얘를 일단 교류 12V로 바꿔요. 이것을 변압을 하는 거죠. 변압하는데 이 교류 12V를 직류 12V로 바꾸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정류라고 합니다. 정류. 네.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 그래서 대부분의 가전제품, 요즘 나오는 대부분 가전제품들은 거의 다 정류회로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커패시티, 정전 용량, 이것은 앞에 있었던 커패시턴스, 정전 용량, 콘덴서 용량과 똑같습니다. 전화 충전 능력을 정전 용량이라고 합니다. 전에는 도체가 전해주었을 때 축적하는 것, 전기 축적, 전화 축적하는 것을 우리가 커패시티, 정전 용량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정전 용량, 영어로 커패시턴스, 제품은 콘덴서입니다. 그 다음에 정전 유도는 이런 거예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이렇게 두고 여기에 유리 막대를 갖다가 이런 거예요. 처음에 얘가 이렇게 되어 있다가 유리 막대를 손으로 문질러서요. 유리 막대를 쫙 갖다 대면은 얘가 이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벌어지죠. 벌어져서 이렇게 얘가 끝부분에 다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얘가 왜 벌어지냐면은 만약에 유리 막대가 플러스다라고 합니다. 플러스라고 하면 플러스 쪽에는 뭐가 모이느냐? 마이너스가 모여요. 플러스 쪽에는 마이너스가 모이겠죠. N극에는 S극이 붙습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그럼 마이너스가 모이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다 플러스가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중성이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가 마이너스가 플러스 좋다고 다 쫓아가 버렸습니다.
여자들이 여기 뭐 잘생긴 남자 왔다고 다 이리 가버리면 여기는 남자들만 남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정지에 있는 전하들이 유도된다라고 해서 정전유도 현상,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전유도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정전계. 정전계는 전하가 정지해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정전계의 반대를 동전계라고 합니다. 동전계는 전하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동전계라고 해요. 정전계는 전하가 가만히 있는 상태. 그래서 얘가 가장 안정적인 상태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안정적이면서 에너지가 최소. 이것을 정전계라고 하는 겁니다. 정전계. 전기자기약 2장 제목이 정전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정. 뭐 비슷한데 정정은 말은 비슷해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팅이에요, 세팅입니다. 뭐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전류 계전기 보세요. OCR 과전류 계전기를 내가 세팅 값을 5A로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5A가 흐르면 동작해라, 이런 거죠. 그것을 세팅 값이라 그러죠. 정정값, 한국말로 정정, 영어로 세팅입니다. 따라서 정정은 계전기 자동 장치 등에 있어서 소득 값을 출하함께 인위적으로 설정하는 값, 이것을 정정값이라 보면 되고요. 정연파 보세요. 우리가 기초 수학하면서 사인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사인을 한국말로 정현, 그 다음에 함수로 보면은 우리가 기함수, 그 다음에 코사인을 여현, 삼수라면 뭐 우함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초 수학할 때도 했었던 건데요. 기초 수학할 때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인파가 뭐? 사인파가 이렇게 되는 파를 사인파를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정현파다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국말이에요, 순수. 그 다음에 제너 다이오드는 그냥 문제 자체로 나와요. 뭐 전기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얘는 뭐 회로를 깊이 들어가면 회로에 응용되는 건데, 전기에서는 그 전기 회로 자체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특징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너 다이오드는 정전압 다이오드. 우리가 일정한 전압을 얻고 싶을 때 사용하는 다이오드가 정전압 다이오드입니다. 보세요. 일반 다이오드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반 다이오드 이렇게 생겼는데, 제너 다이오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제너 다이오드. 이것은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뭐 깊이 안 하셔도 되고, 이거 지금 말씀드린 이건 문제입니다. 그럼 제동. 우리가 모터가 돌아가죠. 모터가 돌아가는데 전기를 뽑으면은 정지를 합니다. 정지. 근데 정지하고 제동은 다른 겁니다. 뭐냐면, 내가 전기를 뽑으면은 어떻게, 힘 비실비실하다 선풍기라 생각하시면 돼요. 뽑으면 어떻게 돼요? 뽑으면은 어떻게? 위 돌아가다 점점 약해져서 멈춰지는 거고, 제동은 뭐냐면 내가 멈추도록 어떤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풍기 나게 이 손가락 빡 집어넣어요. 어떻게? 손가락 큰일 나죠. 그런 것처럼 모터를, 돌아가고 있는 모터를 내가 임의로 멈추도록 하는 겁니다. 전기를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동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멈추도록, 정지시키도록 하는 작용을 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요거는 발전제동, 해성제동, 이런 제동 방법이 있습니다. 브레이킹이고요. 그 다음에 효과를 가서 제어백 효과라고 있습니다. 제어백 효과가 있는데, 이런 거요. 우리가
두 금속이 있습니다. 두 금속. 예. 이런 A 금속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B 금속이 있어요. 이런 B 금속. B 금속을 붙여놓는 거예요. A 금속과 B 금속을 붙여놓고, 일단 보세요. 여기에 열을 가합니다. 열을. 여기 이 접속점에 열을 가해요. 열을 가하면은 어떻게? 예를 들어 이러한 방향으로 뭐? 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두 금속에 열을 가하면은, 두 금속에 열을 가하면 전기 발생. 제어백이라고 하면 제어백. 네, 제어백 현상. 근데 제어백이라 하기도 하고 제백이라 하기도 하고 제백. 그 다음에 영어로 예, C백 이렇게 씁니다. 제어백, 제백, C백. 예. 그 다음에 두 금속에서 전기를 가하면 열을 발생시키는 거죠. 이게 제어백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예요. 이게 1800년도에요. 1800년도에 제어백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 두 개 붙여서 열 발생하는 전기가 흐르더란 겁니다. 이거 신기하죠? 그래서 제어백이라는 사람이, 예, 뭐 돌아가셨든 간에, 얼마 뒤에 펠티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걸 반대로 해볼까? 전류 흘려주면은 열 발생하는지 보자 하니까, 그렇더란 겁니다. 전기를 흘려주니까 열이 발생하더라. 이것이 펠티어입니다. 펠티어. 예.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시험 문제로. 그 다음에 제한전압이다. 제한전압이다. 우리가 피레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피레기를 뭐 기로로 이렇게 쓰는데요. 이거 LA, 라이팅 어레스터에서 LA 피레기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전기가 이렇게 통하다가 고장이 나면 우리가 이상 벼락이 쳤다는 거예요. 벼락이 쳤으면 어떻게? 피레기를 통해서 땅으로 방전을 합니다. 방전을 해요. LA. 그때 이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을 피레기가 완벽한 피레기다 그러면 저항이 0이면 V는 IR에서 저항이 0이면 V도 0이 되겠죠. 네, 그건 좋은 건데 일단 피레기도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장치다 보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를 때 여기 걸린 전압이 있습니다. 피레기에 걸린 전압이, 그것을 우리가 제한 전압이라 하고, 얘는 값이 당연히 낮은 게 좋은 거죠. 여기에 전압 많이 걸리면 안 되고 여기에 걸린 전압이 낮으면 좋은데 그 전압을 제한 전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뭐 교재에는 피레기 방전시 그 단자에 남아있는 서지 전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조속기가 뭐 조정한다. 속도 기기. 속도를 조정하는 기기입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부하가 변하고 있을 때, 부하가 변하면 수차에서 있죠. 수력발전소 있죠. 그럼 부하에서 그 속도를 조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입구에서 물의 양을 조정하는 겁니다. 물 많이 보내면 빨리 돌 것이고, 물을 조금 보내면 천천히 돌 것인데,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물의 양을 조정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속기라고 합니다. 일단 속도 조절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조정지는 뭐냐? 조정하는 곳입니다. 그럼 조정은 뭘 조정하느냐? 물을 조정하는 거예요. 물의 양을 조정하는 겁니다. 물을 가둬 놨다가 그 물을 뱉어가지고 그 물을 방출해가지고 전기를 발전시키는데, 그 물의 양을 조정해서 전기를 조정하는 것, 그것을 조정지라고 합니다. 연못이죠. 저수지 이런 거예요. 조정지. 네. 그 다음 지락전류예요. 지락전류 뭐냐? 이 대지입니다. 대지에 전선이 이렇게 전기가 흐르다가
이게 만약에 땅으로 이렇게 한 선이 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 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나무가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 전선이 껍데기가 없다. 그런 ACSR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전류가 나무 타고 땅으로 떨어지는 거죠. 땅으로 흐르는 전류라고 해서 그라운드 전류 IG를 지락 전류라고 합니다. 땅으로 떨어지는 전류가 전류가 이렇게 가서 전기 공급해야 되는데 그런 전류가 땅으로 공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지락전류요. 당연히 이 지락전류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락전류. 감전이나 전류기기 등의 상해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지지물입니다. 지지물은 뭐다? 지지물은 전봇대, 철탑 이런 것들입니다. 지지물. 그 직류전동기 전동기인데 직류 사용하면 직류전동기, 교류 사용하면 교류전동기입니다. 전동기, 직류 사용하면 직류전동기요. 그 다음 직류송전, 전기를 보내는데 교류송전도 있고 직류송전도 있습니다. 예. 전기를 송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교류로 송전하는 것, 그 다음에 교류 송전, 그 다음에 직류 송전이 있는데 대부분이 얘죠. 우리가 길거리 가는데 직류 보내는 것 없죠. 직류는 대부분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직류입니다. 그 다음에 뭐 태양열 이런 것들이 직류인데 우리가 교류죠. 죄송합니다. 교류. 대부분 사용하는 것이 교류송전인데 직류송전은 우리가 저기 해남에서 제주도에 갈 때 여러 조건을 얘는 바닷속으로 어떻게 계속 가는 거죠. 몇백 킬로를 송전하다 보니까 교류송전보다는 직류송전이 낫더라 해서 그때는 직류송전 하는 겁니다. 교류송전, 직류송전인데 대부분 우리 말 없이 송전이라면 다 교류송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직접 매설식이 있습니다. 직접 매설식. 네. 직접 매설식은 뭐냐? 우리가 전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전기를 이렇게 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 가공전선이라고 합니다. 가공전선. 하늘로 가는 전선. 근데 만약에 이 전선이 이렇게 가서 땅으로 이렇게 간다. 땅으로 간다. 땅으로 전기를 보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 서울에 굉장히 번화가입니다. 거기에 굉장히 지저분한 전봇대가 있고 하면은 뽀대가 안 나죠. 맞죠? 이거 없어 보이잖아요. 솔직히 전봇대 길거리 가서 보세요. 엄청 지저분해 보입니다. 웬만한 도시에. 그래서 뽀대도 안 나고 그 사고 위험도 많고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곳이나 어떤 곳은 이런 땅 속으로 전기를 보내는데 이것을 지중전선로라고 합니다. 지중전선로. 지중전선로에는 직매식, 그 다음에 관로식, 암거식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땅 속으로 보내는데 직매식은 직접 매설식, 지금 교재에 있는 겁니다. 직접 매설식 전선을 그냥 묻어가지고 대충 덮어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대충 덮어서 보내는 게 직매식이에요. 그 다음에 관로식은 그래도 전기가 지나가는 길인데 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주자. 공구리 친 관이라도 하나 만들어주자 해서 관로식이고요. 암거식은 굉장히 커요. 공동부여식이라는 거예요. 엄청 크게 만들어요. 신도시. 그때 크게 만들어서 가스관, 전기관, 수도관, 통신관 다 집어넣는 것이 이 암거식이 됩니다. 직접 매설식은 제일 대충 하는 거. 이거 직접 매설식이고요. 그 다음에 조명 방식에서 직접 조명이 있습니다. 직접 조명. 조명을 하는데 이거요. 예를 들어 조명이 이렇게요. 색깔이 짙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명이 이렇게 가겠죠.
근데 어떤 건 이런 거 보세요. 좀 뽀대나게 한다고 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밑으로 보내면 어떻게 뽀대나게 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발생된 빛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간접 조명이라고, 간접 조명. 벽 맞고 튀어나오는 빛. 이것을 간접 조명, 바로 보내는 것. 이것을 직접 조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직접 조명. 그 다음에,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는 앞에서 계속했죠. 공기 차단기, 뭐 기종 차단기, 뭐 자기 차단기, 유입 차단기, 그런 차단기입니다. 차단기 12. 그 다음에, 철소는 아이언 로스예요. 손실이에요. 손실은 철선의 손실, 철덩어리에서 발생하는 손실입니다. 예. 앞에서 했던 것과 좀 연관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무부하손이라고 앞에서 했죠. 예. 부하가 없을 때 발생하는 손실. 무부하손에는 철손하고, 그 다음에 기계손이 있어요. 기계손은 마찰손과 풍손이 있고, 철손에는 스테리시스 손과 와류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찰손, 기계손 했고요. 저 풍선도 말씀드렸습니다. 바람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와류선, 맴돌이 전류선, 와류선이고요.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손은 뭐다? 철덩어리가 자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철덩어리가 자석이 돼버리는 거. 이거 교소강판 할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철덩어리가 자석이 돼버리더라. 거기에 의해서 발생한 손실을 히스테리시스손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선, 맴돌이 전류선 앞에 찾아보세요. 맴돌이 전류선 합쳐서 철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요. 당연히 전기기기 본 시간에 하게 됩니다. 한번 들었으면 그때 진짜 제가 경험해요. 한번 듣고 나잖아. 그때 들으면 나 아는 거다, 들어봤던 거다, 이런 반가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반가움 때문에 효과가 더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초전도 말 들어보셨죠? 초전도 뭐다? 초전도는 온도에 따라서 있죠.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 온도를 쫙 내리다 보면 저항이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항이 0. 우와, 저항 0 되면 구리도 저항 있죠. 우리가 구리도 굉장히 좋은 금속입니다. 근데 그놈도 저항이 있는데 어떤 물체를 온도를 이렇게 영하로 낮추다 보니까 저항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지점을, 그 물체를 초전도체라고 하는 겁니다. 초전도체. 초퍼는 뭐냐? 초퍼는 직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초퍼라고 합니다. 초퍼. 직류로. 근데 직류로, 이거 직류로 뭐지? 이런 거요. 직류를 바꾼다는 것이, 이런 직류를, 어떤 직류로? 이러한 직류로 바꾸는, 이런 직류. 얘도 지금 직류예요, 직류. 지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극성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도 직류입니다. 이런 직류를 바꾸는 것이 초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전. 충전에는 우리 다 핸드폰 쓰기 때문에 전기를 저장하는 것, 배터리에 충전하는 것입니다. 캐패시터, 콘덴서, 앞에서 많이 했죠? 콘덴서, C입니다, C. 전화 충족 능력. 컨덕턴스 했죠?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죠. 임피던스의 역수, 어드미턴스, 저항의 역수, 컨덕턴스, 리액턴스의 역수, 서셉턴스입니다. 쿨롱의 법칙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건데, 쿨롱의 법칙 보세요. N극과 S극이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이 사이에 N극과 S극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흡입력이 발생하죠. N극, S극 서로 붙잖아요. 맞죠? 그 TV에 요즘도 하나 모르겠네요. 그 개그 콘서트 보면 N극, S극 해서 하는 거 있죠.
예, 그거 보면 N극끼리는 떨어지고 S극끼리 떨어지고 N극에서 서로 붙는 겁니다. 흡입력. 근데 흡입력이 발생하는 흡입력의 크기가 얼마냐? 그러니까 그 힘의 크기와 방향을 아는 것이 쿨롱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Q1과 Q2가 있을 때 여기 전하 사이에도 그 크기와 방향을 아는 것입니다. 뭐 여기 흡입력 썼다고 꼭 흡입력이 아니고 반발력일 때도 일단 이 사이에 작용하는 크기와 방향을 아는 것이 쿨롱의 법칙이고요. 키르히호프의 법칙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임의의 점에서 유입하는 전류와 유출하는 전류는 같다 하는데 말로 많이 얘기하면 힘들어요. 보세요. 전류가 흐르는데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가 같다. 맞죠? 예. 어떻게? 여기 흐르는 전류와 더한 것이 같다. 얘하고 더하면 얘가 된다는 거예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 그래서 전압법칙도 굉장히 또 유사한 거예요. 어떻게? 제가 여기에 100V를 가하면은 여기에 100V를 가면 여기가 100이고 만약에 여기가 30이면 여기는 70 합쳐서 100이고 여기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공급한 전압과 여기 더한 것이 같다는 것. 이것이 키르호프의 전압법칙입니다. 아까 전류법칙, 지금 전압법칙.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쉬운 거예요. 100V 가했다. 20, 30이다. 여기 얼마 걸리느냐? 100이고 100이니까 20, 30, 50인 거죠. 이것이 키르호프의 이법칙 전압법칙입니다. 네. 퇴로 이론에서 다시 하고요. 지금 말은 어렵죠. 교과서는 말은 어렵습니다. 지금은 제가 개념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부 안 하셔도 돼요. 토크 들어보셨죠? 토크는 영어로 토크, 한국말로 회전력입니다. 그냥 미는 힘, 땡기는 힘, 드는 힘, 누르는 힘이 아니고요. 돌리는 힘. 제가 이론 가면 토크를 경운기를 얘기할 거면 경운기, 예전에 경운기 잡고 돌리는 그 경운기 회전력을 토크라고 합니다. 토크. 그러니까 투과율 말 그대로 어렵지 않게 투과율 투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얘가 물입니다. 물이면 빛이 들어오죠? 빛이 들어옵니다. 얼마 정도는 반사를 하고 얼마 정도는 투과를 하는 겁니다. 그 투과율을 얘기해요. 투과 강속에 대한 입사 강속의 비. 맞죠? 파고율은 우리가 교류에서 최고로 큰 최대값이 있습니다. 최고로 된 최대값. 그 다음에 실제 일을 하는 실효값이 있어요. 파고율이란 것은 실효값분의 최대값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회로 이론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말만 용어만 들어보시고 거기 회로 가서 다시 하도록 하고요. 파고치는 파의 높을 고자 쳐서 최대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의 높은 값, 최대값.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우리가 기능사에도 나오는 게 있고요. 전기 기사에도 나오는 게 있는데 전기 응용 과목에서는 또 패러데이 법칙이 이렇게 나와요. 일단 패러데이가 굉장히 좀 천재예요. 지금 경기에서는 한 업적이 많은데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에서 발생되는 유도 기전력 크기 뭐예요?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것이 이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교루에서 처음 만들어진 전압이 얼마냐? 그걸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학작용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이 있습니다. 물질의 양을 M이라고 했을 때 KIT, M은 KQ. 그래서 우리가 화학작용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 K, 정경학 단량 I 전류 T 시간입니다. 이 값에 의해서 이만큼의 물질이 석출된다 하는 것, 이것 두 개가 패러데이 법칙이에요. 근데 기사에서 보통 자기학에서 언급하는 것이 패러데이 전자 유도 법칙이고, 공사에서는 보통 이 석출되는 물질의 양 혹은 기능사에서 이런 석출되는 물질의 양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네. 계속할게요. 펠티어 효과 아까 했죠? 제어백 효과 반대입니다. 제어백에 반대되는 것이 펠티의 효과고요. 그 포장표주 앞에서 비포장표주, 포장표주, 비포장표주는 표주, 겉에 보호하는 게 없다. 통이나 이런 것이 없다. 포장은 그런 게 있다 하는 겁니다. 포장표주. 그 다음 표유부하손. 끝에 손이 들어가면 얘는 손실입니다. 손실. 표유부하손. 얘는 쉽게 얘기하면 뭐 정체불명이에요. 불명. 손실이란 손실을 다 따지고 나서 나머지 손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손실. 그리고요, 내가 만약 입력을 100을 줬다. 출력이 90이 나왔다. 그러면 손실이 얼마예요? 손실 10이죠. 손실 1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실에서 예를 들어 철선, 동선, 기계선 이런 거 다 합한 게 8이다라면은 다 계산할 수 있는 게 8이에요. 그럼 나머지 2가 뭐다? 2는 뭐? 표유부하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유부하손은 따로 구하지가 않고, 모든 손실에서 그냥 구할 수 없는 손실, 뭐 누설 자속에 의한 그런 일부 손실, 그런 것들을 표유부하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손실을 계산을 해요. 근데 표유부하손은 이렇게 나머지를 해서 전체 손실에서 나머지를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유부하손. 표피 효과를 우리가 스킨 이펙트라고 해서, 표피 효과는 이게 전선이면은요, 이게 전선입니다. 전선이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요. 이만큼만 전류가 흐르고 이 안쪽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좀 내성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교류에서요. 교류에서 안쪽으로 못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맴도는 거예요. 최대한 바깥으로 흐르는 현상, 이것을 표피 효과라고 합니다. 표피 효과 종료합니다. 풍선 뭐다? 기계손에서 마찰손과 풍선이 있습니다. 바람에 의한 공기저항, 풍선입니다. 그다음 플레밍의 법칙은 전개 안 하셔도 이런 거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있습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전동기 있죠. 모타에서 회전 방향을 알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에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전압의 방향을 알고 싶을 때입니다. 다시, 전동기는 왼손, 발전기는 오른손이에요. 이것이 플레밍의 법칙입니다. 피레기 했죠? 피레기 피레지 말고 LA입니다. LA 얼마? 라이트 어데스터. 그래서 피레기입니다. 피레기. 필터 우리 정수기에 있죠? 정수기에 있는 거 필터는 거르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거르는 것. 근데 전기에서도 필터가 뭐냐면 높은 주파수를 거를 수도 있고, 낮은 주파수를 거를 수도 있고, 중간 주파수를 거를 수도 있고, 중간 주파수만 통과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원하는 파를 얻고자 할 때 필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역, 저역, 고역, 예를 들어서 대역, 고역 통과 필터다. 뭐 높은 주파수는 통과시키고 낮은 주파수는 차단시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에 저역 차단 필터다. 저역 나쁜 주파수는 낮은 주파수는 차단시키고 높은 주파수 통과시키는 겁니다. 네. 그다음 회전자. 뭐 고정자 말고 회전자입니다. 고정자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거. 회전자는 뭐 실제 모터다 발전기에 도는 부분을 회전자라고 합니다. 회전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히스테레시스선은 철선에서 와르선과 더불어서 발생하는 손실로서 뭐 철덩어리가 자석이 돼버리면서 내가 전기 써라 하고 줬는데 그 보내준 전기를 어떻게 철덩어리가 자석이 되는 데 써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머니가 얘야 가서 콩나물 좀 사오느라 했는데 그 콩나물로 어떻게 콩나물 사러 갔다가 옆에 과자가 있으니까 과자를 사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게 손실이란 겁니다. 일종의 그런 손실. 전기를 보내줬는데 그 전기를 자석 통과시키라고 보내줬더니 그것을 가지고 그 자신이 자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겁니다. 예.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본문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그 용어들은 있죠. 지금은 정말 최대한 관심을 묻히도록 공부를 하셔야지 외우시도록 공부를 하면은 효과가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기에 대해서 전기 용어를 지금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뭐 전기가 나오고 정말 잘하시고 이러한 분보다는 초보 전기를 어떻게 접해야 될까,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용어에 대해서 더 생소한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지금 얘들을 쓰면서 외우자 하는 것보다는 전기를 앞으로 내가 공부하게 될 용어들이 저런 거구나. 저런 거 한번 들어보면은 앞으로 본 교재 공부하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냥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이구나. 이런 것들 공부해야 될 것이구나. 그리고 이해되면 이해되는 대로, 안 되면은 안 되는 대로. 예, 그렇게 스물스물 넘어가 주시고 공부하다가 만약에 어떤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 용어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기를 다시 와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부분은 한 번 듣고 두 번 들었을 때 본교재에 가서 조금 더 익숙하시도록 본교재에 가서 효과가 좋도록 구성되어진 부분입니다. 제가 교재를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5장에 단위 및 기호가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5장의 단위 및 기호는 일단 첫 번째 그리스 문자가 있습니다. 전기에서는 우리가 영어 ABCD로는 모자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대부분 발견한 사람이 어디 사람이 발견하냐면 유럽 사람들이 발견을 많이 했죠. 유럽, 프랑스, 영국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있지만은 그리스 문자가 많습니다. 그리스 문자를 좀 익숙하시게 되고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제가 막 할 겁니다. 본교재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기타, 이타, 시타를 보통 세타라 합니다. 요 정도는 많이 써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기타, 이타, 시타. 그 다음에 람다, 뮤. 그 다음에 크사이도 제어공학에서 써요. 크사이. 다른 데서 안 써요. 제어공학에서 쓰고. 그 다음에 파이는 많이 쓰죠. 3.24 파이. 그 다음에 로우, 시그마, 타우까지 많이 쓰고, 파이도 많이 쓰고, 카이도 씁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많이 써요. 오메가. 각속도 오메가. 요런 그리스 문자고요. 그 다음에 단위의 배수입니다. 단위의 배수. 우리가 실제로 많이 쓰는 게 10, 100, 1000까지만 써도 괜찮아. 만까지도 괜찮지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가죠. 그 다음 밑으로도 10의 마이너스 3성, 마이너스 6성, 10의 마이너스 9성 이렇게 밑으로도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것을 기호로 쓰는 겁니다. 기호로. 그래서
우리가 뭐 더 위에 지금 테라 10의 12승이 굉장히 많은 지금 가장 높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도 있습니다. 뭐 10의 18승 아톰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안 하시고 전기 사용하는 건 요 정도까지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위로 하는 건 많이 나올 거죠. 우리 컴퓨터 용량 하다 보면 테라바이트 해서 많이 나옵니다. 일단 테라는 10의 12승이에요. 뭐 보세요. 예, 10의 동그라미 12개 바이트입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하느냐? 1 테라 테라바이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럼 떼게 3개를 떼요. 얼마? 1000 떼고 나서 기가바이트죠. 기가바이트.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100만 메가바이트죠. 100만 메가바이트.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예, 10억 어떻게? 킬로바이트가 되죠. 킬로바이트. 예. 그래서 이렇게 하기가 힘드니까 메가를 나온 거고, 메가가 힘드니까 기가가 나온 거고, 기가가 나오니까 테라가 나오는 겁니다. 예, 테라. 예. 이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아래로 미리 10의 만원 3승, 그 다음에 마이크로, 나노, 우리가 뭐 머리카락 굵기라든가 뭐 나노 기술 하면서 나노, 그 다음에 마이크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예.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피코. 예,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래로 10의 마이너스 12승 피코입니다. 그 다음에 48페이지에 있는 전기 자기의 단위인데요. 이 단위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뭐 전기 공부하다 보면 많습니다. 나올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필수 단위 있죠. 필수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 한 번 이상 나오는 거, 2번 이상 나오는 거, 그것들을 담아 놨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뭐 용어는 앞에서 계속 했던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복사해서 주머니에 넣고 심심할 때 한번 보시든지 틈틈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어차피 숙제를 하셔야 돼요. 예, 이론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은 숙제가 암기가 되시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하시기 좋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기에서는 용어와 단위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 용어와 단위. 예, 그래서 48페이지 있는 거 따로 조금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 용어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은 다산해주의 문제풀이 게시판에 꼭 글 남겨주시고요. 예, 지금까지 해서 전기 용어 부분 끝났습니다. 예, 이 부분은 숙제를 하신다면은 본 교재에 가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정말 확신합니다. 예, 학생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죠. 와, 정말 모르겠다 하는 게 수학 용어고 단위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고 가신다면은 정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대학교 전기과 4학년 졸업한 상태와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로요. 예, 믿어주십시오. 예, 정리 잘 해주시고요. 저는 전 6장 전기 자기학 기초 부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